간수가 하얀 치마 저고리를 던졌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나는 김서연 28살 평양 보위부 소속 요원이었다. 탈북자를 도운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처형 전날 밤 그 규칙을 알게 되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9년 여름 나는 평양 보위부 청사 3층 신문실에서 탈북 시도자들을 조사하는 일을 했다. 28배 나이로 여성 요원 중에서는 승진이 빠른 편이었고 동료들은 나를 냉철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밤마다 신문 기록을 다시 읽으며 손을 떠는 것을 몰랐다. 탈북자들의 진술서에는 배고픔과 절망이 빼곡했고 나는 그 문장들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목요일 오전 9시 새로운 피의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박미란 31살 해산 출신의 여성이었고 두만강을 건너다 체포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고 발목은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그녀를 마주 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다. 신문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었지만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질문을 이어가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날 오후 3시 상급자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박미란의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통보했고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손에 쥔 도장은 차갑고 무거웠으며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 상급자는 내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어졌고 나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번지는 순간 나는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끝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박미란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녀가 왜 강을 건너려 했는지 생각했다. 내 머릿속에는 수백 건의 신문 기록이 떠올랐고 모든 탈북자들이 같은 이유를 말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다. 배고픔, 억압, 미래에 대한 절망.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손목 자국이 보였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청사복도는 아직 어두웠고 내 발소리만 울렸으며 신문실 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누군가를 신문해야 했고 또 다른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었고 책상에 앉았으며 오전 첫 신문 대상자를 기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곧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줄 몰랐다. 2019년 가을 나는 신문 중 압수한 사진 한 장을 몰래 책상 서랍에 숨겼다. 그 사진에는 뼈만 앙상한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고 배경은 황폐한 농촌 마을이었으며 아이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 있었다. 탈북 시도자가 가족에게 보내려던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증거물로 제출해야 했지만 차마 내놓지 못했다. 서랍을 열 때마다 그 사진이 보였고 나는 점점 내 일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4시 동료 요원이 내 사무실로 들어와 커피를 건넸다. 그는 최근 신문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고 평양거리는 여전히 붉은 현수막으로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을 걸었다. 동료는 이 일이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커피는 식어갔으며 우리는 각자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금지된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동료가 압수한 소형 라디오를 증거물 보관실에서 몰래 꺼냈고 집 화장실에서 작은 소리로 주파수를 맞췄다. 잡음 사이로 한국어 뉴스가 흘러나왔고 자유, 인권, 선택이라는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으며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라디오를 끄고 난 뒤에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밤마다 그 라디오를 들었다. 음량을 최소로 낮추고 귀에 바짝 붙여 들었으며 방송 내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에는 배고픔이 없고 사람들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는다고 총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방송은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했고 나는 점점 그것이 거짓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신문실에서 탈북자들이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어느 금요일 밤 나는 라디오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방송에서는 탈북자가 한국에서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포옹하며 울었으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내가 신문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고 라디오는 여전히 희망에 대해 말하고 있었으며 나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직면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다. 2020년 봄 나는 임신한 탈북 여성을 신문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희, 25살이었고 배는 6달쯤 불러 있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그녀는 아이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진술했고 나는 그 말을 기록하며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북한 법에 따르면 그녀와 태어날 아이 모두 처벌 대상이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신문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최은희는 계속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나는 규정대로 질문을 이어가야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으며 나는 차마 그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신문 기록지에 펜을 쥔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글씨는 흐트러졌으며 나는 몇 번이나 잘못 쓴 부분을 지워야 했다. 그날 저녁 상급자가 최은희의 처분을 통보했다. 그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예정이었고 출산 후 아이는 시설로 이송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으며 상급자가 나간 뒤 나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사무실 불은 꺼져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내 흐느낌 소리만 어둠 속에서 울렸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최은희가 수용소로 이송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는 손목에 수갑을 찬 채 트럭에 올랐고 배를 한 손으로 감싸 보호하려 했으며 트럭 문이 닫히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체념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시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트럭이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봄바람이 불었지만 온몸이 차가웠으며 나는 결심했다. 나도 떠나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종이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루트를 그렸으며 보이부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두만강 국경, 브로커 연결망, 중국 경유 루트, 몽골 대사관. 모든 것이 위험했지만 최은희의 얼굴을 떠올리면 두려움보다 죄책감이 더 컸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다듬었다. 탈출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0년 여름 나는 동료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어느 수요일 오전 11시 보위부 내부 조사팀이 내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내 책상 서랍을 열었으며 숨겨둔 라디오와 사진을 발견했다. 나는 손을 들어 항변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조사팀장은 차갑게 나를 바라보며 수갑을 채웠다. 복도를 지나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신문은 내가 그토록 많이 진행했던 바로 그 3층 신문실에서 이루어졌다. 익숙한 책상, 익숙한 의자, 익숙한 형광등 불빛. 이번에는 내가 피의자 자리에 앉았고 신문관은 내가 잘 아는 선배였으며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질문을 시작했다. 라디오를 언제부터 들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탈북을 계획했는지. 나는 대답을 거부했고 침묵은 길어졌으며 신문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사흘간의 신문 끝에 나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라디오를 들었고 체제의 회의를 느꼈으며 탈북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신문가는 내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고 나는 서명을 요구받았으며 펜을 쥔 손은 떨렸지만 결국 이름을 썼다. 서류 위에 떨어진 땀방울이 잉크를 번지게 했고 신문가는 서류를 챙겨 나갔으며 나는 혼자 남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뒤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판사는 나를 반역자로 규정했으며 사형을 선고했다. 방청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 목소리는 울려 퍼지지 않았으며 판결문을 듣는 동안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사형.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없었고 법정을 나서며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수들이 나를 부축해 수감시설로 데려갔다. 그날 밤 나는 좁은 독방에 갇혔다.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고 벽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으며 천장에 작은 환기구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무릎을 안고 구석에 웅크렸고 신문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으며 그들도 나와 같은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은희, 박미란,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들. 나는 작은 소리로 그들에게 사과했고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처형일은 한 달 뒤로 정해졌다. 처형 전날 밤 간수가 내 독방 문을 열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던졌다. 그것은 전통 한복이었고 깨끗하게 빨래되어 있었으며 희고 부드러운 천이 어두운 바닥 위에서 빛났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무슨 의미인지 물었고 간수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으며 복도로 사라지는 발걸음 소리만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옷을 응시했고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옆 독방에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도 사형수였고 나보다 일주일 먼저 수감되었으며 가끔 벽을 두드리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울음은 달랐다. 절규에 가까웠고 무언가를 거부하는 듯한 비명이 섞여 있었으며 간수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지만 곧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다음 날 새벽 5시 간수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는 하얀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고 나는 왜 이것을 입어야 하는지 물었으며 간수는
여성 사형수의 규칙이라고 짧게 답했다. 나는 더 묻지 못했고 옷을 들어 펼쳤으며 천은 차가웠고 내 손은 떨렸다. 간수는 서둘러 입으라고 재촉했고 나는 죄수복을 벗고 하얀 한복을 걸쳤으며 거울 없는 독방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복도로 끌려 나왔을 때 나는 다른 여성 사형수 3명을 보았다. 그들도 모두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우리는 일렬로 서서 처형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기다렸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스쳤으며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하얀 옷은 우리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였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처형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이었다. 옆에 선 여성이 작게 속삭였다. 총살 전에 무언가 더 있다고. 트럭이 도착했고 우리는 순서대로 올라탔으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처형장에 도착하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고. 트럭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 하늘이 보였으며 나는 주먹을 쥐고 기회를 기다렸다. 하얀 옷의 의미를 완전히 알기 전에 나는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트럭은 계속 달렸으며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트럭 안은 어두웠고 우리 4명은 바닥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손목은 굵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발목도 함께 결박되어 있었으며 트럭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밧줄의 매듭을 손가락으로 더듬었고 보이부 훈련 때 배운 탈출 기술을 떠올리며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여성이 내 손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렸다. 트럭은 약 30분간 달렸고 엔진 소리 사이로 간수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들은 오늘 처형이 5건이라고 말했고 여자가 넷, 남자가 하나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으며 나는 이를 악물고 밧줄을 계속 풀었다. 손목이 쓰라렸고 피부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졌고 나는 숨을 죽이며 작업을 이어갔다. 트럭이 갑자기 멈췄고 간수 한 명이 뒷문을 열고 우리를 확인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등 뒤로 숨겼고 밧줄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간수는 우리를 훑어보다가 문을 다시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으며 트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옆 여성이 작게 속삭였다. 도망칠 수 있겠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은 더 단단히 묶여 있었고 시간이 부족했으며 나는 미안하다고 작게 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으며 나는 그녀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졌다. 트럭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처형장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나는 밧줄의 마지막 매듭을 풀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10분쯤 더 달렸을 때 밧줄이 완전히 풀렸다. 나는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발목의 밧줄도 재빨리 풀었으며 몸을 일으켜 트럭 문 쪽으로 다가갔다. 다른 여성들이 나를 바라봤고 그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으며 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문 손잡이를 잡았다. 트럭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뛰어내리면 다칠 것이 분명했지만 처형장에 도착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잡이를 돌렸으며 문이 열리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렸다. 몸이 땅에 부딪혔고 나는 굴러떨어지며 어깨와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비탈진 언덕이었고 나무와 돌이 온몸을 긁고 지나갔으며
하얀 한복은 순식간에 흙과 피로 얼룩졌다. 멈췄을 때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고 뒤에서 트럭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으며 간수들의 고함이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고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무들 사이로 달리며 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숨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며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간수들은 최소 3명이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으며 나는 방향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렸다. 하얀 옷이 나무 사이에서 너무 눈에 띄었고 나는 진흙탕에 몸을 굴려 옷을 더럽혔으며 얼굴에도 흙을 발랐다.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나무 위를 훑고 지나갔다. 숨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작은 개울을 발견했고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낮췄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이빨이 덜덜 떨렸으며 나는 갈대 사이에 숨어 숨을 죽였다. 간수들이 개울가까지 왔고 그들은 주변을 수색하며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췄으며 한 명이 바로 내 옆을 지나갔다. 물속에서 나는 눈만 내놓고 그들을 지켜봤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두려웠으며 간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 추격이 멈춘 것은 1시간쯤 지나서였다. 간수들의 목소리가 멀어졌고 숲은 다시 조용해졌으며 나는 물에서 빠져나와 떨리는 몸으로 땅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하얀 한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더러웠으며 발에는 피가 흘렀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작게 울었고 울음은 금방 멈췄으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나는 태양의 위치를 보며 방향을 가늠했다. 북쪽은 더 깊은 산악지대였고 남쪽은 마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 국경지역이었다. 나는 동쪽을 선택했고 보이부 시절 외운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걷기 시작했다. 두만강까지는 최소 이틀은 걸어야 했고 그 사이에 검문을 피해야 했으며 음식도 물도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얀 한복 자락을 찢어 발을 감았고 나는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발은 피로 범벅이었고 온몸은 상처로 뒤덮였으며 배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숲속에서 빈 나무 구멍을 발견했고 나는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으며 낙엽을 끌어모아 몸을 덮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나는 무릎을 안고 떨면서 잠들지 않으려 애썼다. 한밤중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고 서치라이트가 숲을 훑으며 지나갔으며 나는 나무 구멍 안에서 숨을 죽였다. 불빛이 내가 숨은 나무 근처까지 왔고 나는 눈을 감고 몸을 더 움츠렸으며 낙엽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헬리콥터는 한참을 맴돌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배고픔이 극심해졌고 나는 나무 구멍에서 나와 주변을 더듬었다. 어둠 속에서 버섯 몇 개를 발견했지만 독버섯인지 확신할 수 없어 먹지 못했고 개울물을 찾아 손으로 떠마셨다. 물은 차갑고 흙 냄새가 났지만 목구멍을 적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개울가에 앉아 상처난 발을 물에 담갔고 따가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피는 조금씩 멈춰갔다. 새벽녘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추적견이었고 그들은 내 냄새를 따라오고 있었으며 나는 황급히 일어나 개울을 따라 상류로 이동했다. 물속을 걸으면 냄새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30분 이상 걸었다.
발은 감각을 잃었고 온몸은 떨렸으며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개울에서 나와 다시 숲으로 들어갔을 때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해가 뜨자 나는 방향을 다시 확인했고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다. 하얀 한복은 이제 회색과 갈색으로 변했고 곳곳이 찢어져 살이 드러났으며 나는 나무 껍질을 벗겨 노출된 부분을 가렸다. 손에는 상처가 더 생겼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두만강까지 아직 하루는 더 걸어야 했고 그 전에 마을을 지나쳐야 했으며 검문소를 피해야 했다. 나는 나무 사이로 조심스럽게 나아갔고 귀를 열어 모든 소리에 집중했으며 멈추지 않고 걸었다. 이틀째 오후 나는 작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다. 마을을 우회하려 했지만 주변은 모두 개활지였고 숲은 마을 반대편에서 다시 시작되었으며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 나는 마을 뒤편의 헛간 근처에 숨어 해가 지기를 기다렸고 주민들의 일과를 관찰하며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다. 저녁 6시쯤 되자 거리는 한산해졌고 나는 어둠을 틈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헛간에서 낡은 작업복을 발견했고 나는 찢어진 한복을 벗고 그것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남자 것이었지만 크기는 맞았고 흙투성이 얼굴에 머리카락을 묶으니 멀리서는 남자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얀 한복은 헛간 구석에 숨겨두었고 나는 모자를 눌러 쓴 채 마을 골목으로 들어섰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으며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을 피해 그림자 속을 이동했다. 골목 중간쯤 왔을 때 앞에서 2명의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담벼락에 붙어 고개를 숙였고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지나갔으며 한 명이 내 쪽을 흘끗 보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고 남자는 그냥 지나쳤으며 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다시 걸음을 옮겼다.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마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집을 지나려는 순간 개가 짖기 시작했다. 큰 개였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요란하게 지저댔으며 집 안에서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고 숲이 시작되는 곳까지 전력으로 뛰었으며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누구냐고 외쳤다. 숲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으며 남자는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숨을 헐떡이며 나무에 등을 기댔고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마을을 통과했지만 발각될 뻔했고 이제 추적이 더 거세질 것이 분명했으며 나는 쉴 시간이 없었다. 동쪽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북두칠성을 찾아 방향을 확인했으며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만강은 이제 몇 시간 거리였고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었으며 그곳에서 브로커를 찾아야 했다. 발은 피투성이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고 어둠 속을 계속 나아갔다. 사흘째 새벽 4시 나는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살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으며 건너편 중국 땅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강변 풀숲에 엎드려 주변을 살폈고 500m 떨어진 곳에 초소가 있었으며 순찰병이 손전등을 들고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강을 건너려면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벗어나야 했고 타이밍이 중요했다. 30분 동안 순찰 패턴을 관찰했고 병사들은 약 15분 간격으로 왕복했으며 교대 시간에는 5분 정도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그 5분을 노리기로 했고 다음 교대 시간을 기다리며 몸을 낮췄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얼굴을 적셨고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차갑게 파고들었으며 나는 이를 악물고 떨림을 참았다. 교대 시간이 되자 순찰병이 초소로 돌아갔고 나는 재빨리 일어나 강변으로 달렸다. 물가에 도착해 옷을 최대한 단단히 여미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깊었으며 허리까지 차오르자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고 나는 헤엄치기 시작했다. 물살이 강했고 몸은 옆으로 떠내려갔으며 나는 팔다리에 힘을 주어 건너편을 향해 나아갔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초소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불빛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물속으로 잠수했다. 귀가 먹먹해졌고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으며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헤엄쳤다. 서치라이트는 수면 위를 지나갔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수면으로 올라와 공기를 들이마셨다. 불빛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다시 헤엄쳤다. 건너편 강변에 손이 닿았을 때 나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 토할 것 같았으며 강변 진흙에 엎드려 헛구역질을 했다. 하지만 나는 중국 땅에 있었고 북한 순찰병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으며 나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나는 살아있었고 강을 건넜으며 이제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나는 중국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을 건넌 지 6시간쯤 지났을 때 나는 작은 조선족 마을을 발견했다. 배고픔은 극에 달했고 몸은 저체온증으로 떨렸으며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마을 외곽의 헛간에 숨어 들어갔고 건초 더미 사이에 몸을 파묻고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졌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으며 깨어났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헛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웅크렸다. 칠순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가 들어왔고 그녀는 건초를 옮기다가 나를 발견했으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손을 들어 해치지 않겠다는 표시를 했고 할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젖은 옷, 상처투성이 얼굴, 떨리는 몸. 그녀의 눈빛이 이해로 바뀌었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헛간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다시 체포될 것이라 생각하며 몸을 떨었지만 10분쯤 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밥과 김치가 담긴 그릇이 있었다. 말없이 내 앞에 놓았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손으로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의 감촉, 김치의 매운맛, 살아있다는 실감이 온몸으로 퍼졌다. 할머니는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빈 그릇을 들고 다시 나갔다. 저녁 무렵 할머니가 다시 왔고 이번에는 마른 옷을 가져왔다. 중국식 면바지와 티셔츠였고 낡았지만 깨끗했으며 나는 감사하다고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북한말로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공안이 순찰을 돈다고 경고했으며 내일 새벽 떠나야 한다고 했다. 나는 브로커를 아느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을 동쪽에 한 명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날 밤 나는 헛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다. 건초는 부드러웠고 배는 불렀으며 몸은 따뜻한 옷으로 감싸여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평양 거리를 걷고 있었고 보위부 청사 앞을 지나갔으며 최은희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깨어났을 때 뺨에는 눈물이 흘러 있었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으며 나는 일어나 옷을 털고 헛간을 나섰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지만 문 앞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빵 2개와 물병이 들어 있었다. 나는 헛간을 향해 깊이 절을 하고 동쪽으로 걸어갔다. 마을 동쪽 끝의 낡은 가옥에서 나는 브로커를 만났다. 그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고 작은 눈으로 나를 훑어보며 여권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혀를 차며 그럼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몽골까지 가려면 5천 위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는 돈이 없다고 답했으며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럼 중국 식당에서 일하며 갚으라고 했다. 나는 식당 일을 거부했고 보위부 출신이라고 밝히며 정보를 제공할 테니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브로커의 표정이 변했고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나를 가까이 들여다봤으며 무슨 정보냐고 물었다. 나는 북한 국경 경비 패턴, 신문 절차, 내부 연락망 구조 등을 설명했고 그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10분쯤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건부로 돕겠다고 말했다. 몽골까지만 데려다주고 그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브로커는 내게 이틀간 그의 집 지하실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다. 다른 탈북자 2명과 합류시킬 예정이고 셋이 함께 몽골로 갈 거라고 설명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으며 환기가 되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다. 나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안았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으며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틀째 저녁 지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여성이 내려왔다. 한 명은 23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으며 둘 다 지친 얼굴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 바라봤고 한참 뒤 젊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름은 리에진이고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했다. 나는 김서연이라고 소개했고 다른 여성은 박순이라고 이름을 밝혔다.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나누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출발을 기다렸다. 사흘째 새벽 3시 브로커가 우리를 깨웠다. 트럭이 준비되었고 지금 떠나야 한다고 서둘렀으며 우리는 각자 작은 배낭을 챙겨 위층으로 올라갔다. 밖에는 낡은 화물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고 짐칸 안쪽에는 쌀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으며 우리가 숨을 공간은 가마니 사이의 좁은 틈이었다. 브로커는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경고했고 검문이 있어도 숨만 쉬고 있으라고 했다. 우리 셋은 가만히 사이로 기어 들어갔고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내렸다. 트럭은 이틀간 쉬지 않고 달렸고 우리는 가만히 사이에 갇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공기는 탁했고 쌀먼지가 코와 목을 자극했으며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관절이 굳어갔다. 리에진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고 박순이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으며 나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첫 번째 검문은 출발 6시간 뒤에 있었다. 트럭이 멈추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경찰로 보이는 남자가 짐칸을 열고 손전등을 비췄다. 불빛이 쌀가마니 위를 훑었고 우리는 몸을 더 웅크렸으며 리에진의 손이 내 팔을 너무 세게 쥐어 아팠다. 경찰은 가만히 몇 개를 두드려보고 운전사에게 뭔가 물어봤으며 운전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문이 다시 닫혔고 트럭은 다시 출발했으며 우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이틀째 밤 박순이가 의식을 잃었다. 그녀는 몸을 떨다가 갑자기 축 늘어졌고 리에진이 그녀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으며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탈수 증상으로 보였으며 우리는 가진 물을 모두 그녀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다. 트럭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럼 우리 모두 체포될 것이 분명했다. 리에진이 울먹이며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박순이가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으며 자기가 정신을 잃었었냐고 물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미안하다고 작게 말했으며 다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리에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나는 우리 셋의 물병을 확인했으며 남은 물은 반 병도 채 되지 않았다. 트럭은 계속 달렸고 몸은 점점 지쳐갔으며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나는 눈을 뜨고 있으려 애썼다. 사흘째 아침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엔진 소리가 꺼졌고 운전사가 내려 짐칸 문을 열었으며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는 눈을 가리며 밖으로 기어 나왔고 다리에 힘이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운전사는 여기가 내몽골 자치구 경계라고 말했고 브로커가 연락한 다음 사람이 곧 올 거라고 했으며 물과 빵을 건넸다. 우리는 말없이 물을 들이켰고 빵을 나눠 먹었으며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다음 안내자는 몽골 쪽 남자였고 그는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로 데려갔다. 고비 사막이었고 모래와 자갈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 걷는 것은 지옥 같았다. 안내자는 밤에만 이동한다고 했고 낮에는 바위 그늘에 숨어 쉬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우리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낮 기온은 40도를 넘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으며 우리는 떨다가 땀 흘리기를 반복했다. 첫날 밤 행군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달빛만을 의지해 걸었고 발밑의 모래는 부드러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으며 종아리 근육은 끊어질 듯 아팠다. 리에진이 뒤처지기 시작했고 박순이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으며 나는 앞장서서 안내자를 따라갔다. 안내자는 쉬지 말고 걸으라고 재촉했고 여기서 멈추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경고했으며 우리는 이를 악물고 발을 옮겼다. 사흘째 밤 박순이가 쓰러졌다. 그녀는 걷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고 앞으로 고꾸라졌으며 일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달려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말했고 여기 두고 가라고 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안내자는 시간이 없다며 서둘렀지만 나는 그녀를 업었고 리에진이 배낭을 대신 들었으며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박순이는 내 등에서 작게 고맙다고 속삭였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나흘째 새벽 멀리 불빛이 보였다. 안내자가 저것이 몽골 국경 마을이라고 가리켰고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했으며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걸음을 빨리 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사막 모래는 주황빛으로 물들었으며 마을이 점점 가까워졌다. 박순이를 내려놓고 셋이 함께 걸었고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으며 마지막 언덕을 넘었으며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주저앉았다. 안내자는 여기서 자기 역할은 끝이라고 말했고 마을 안쪽에 한국 대사관 연락책이 있다고 귀띔했으며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안내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막으로 돌아갔으며 우리 셋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리에진이 드디어 몽골이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박순이는 작게 웃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것. 마을에서 한국 대사관 연락책을 찾는 데는 이틀이 걸렸다. 우리는 조선족 식당을 전전하며 조심스럽게 수소문했고 한 식당 주인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뒷방으로 안내했다. 거기서 우리는 중년의 한국인 남자를 만났고 그는 우리가 탈북자임을 단번에 알아챘으며 여권을 가졌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한숨을 쉬며 복잡해질 거라고 말했지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 안가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이었고 방 3개와 부엌이 있었으며 우리처럼 한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가 이미 12명 있었다. 모두 여성이었고 나이는 15부터 50까지 다양했으며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고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으며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 리에진이 작게 울음을 터뜨렸고 박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으며 나는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몽골에서의 대기 기간은 석 달이었다. 서류 절차와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우리는 안가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으며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배고프지 않았고 안전했으며 매일 밤 잠을 잘 수 있었다. 대사관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한국어를 가르쳤고 한국 사회에 대해 설명했으며 우리는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다. 리에지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박순이는 취업에 대해 물어봤으며 나는 법과 제도에 대해 질문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직원이 비행기 표를 가져왔다. 다음 주 화요일 태국 방콕행이고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로 갈아탄다고 설명했으며 여권은 임시 서류로 대체된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리에진이 진짜 한국에 가는 거냐고 물었으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안가의 모든 탈북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고 누군가 노래를 불렀으며 우리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출발 전날 밤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은 평양과 달랐고 네온 사인이 밝게 빛났으며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다. 나는 보이부 신문실을 떠올렸고 최은희의 얼굴을 생각했으며 내가 도장을 찍었던 수많은 서류들을 기억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살아남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었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작게 속삭였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나는 그 말을 해야만 했다. 비행기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했을 때 나는 생애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건물들은 평양보다 훨씬 높고 화려했으며 도로 위의 차들은 개미처럼 움직였다. 리에진이 내 손을 꽉 쥐었고 박순이는 기도하듯 눈을 감았으며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공항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으며 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에게는 각자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몽골에서 받은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다. 직원은 우리를 공항 밖으로 안내했고 택시를 태워 안가로 데려갔으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은 꿈속 장면 같았다. 네온 사인, 고층 빌딩, 붐비는 거리,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다. 방콕 안가는 울란바토르보다 컸고 이미 20명 넘는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었다. 대부분 여성이었고 몇몇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며 모두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2층 방을 배정받았고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처음으로 각자의 침대를 가지게 되었다. 리에진이 침대에 누우며 폭신하다고 웃었고 박순이는 베개를 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려 했다. 사흘 뒤 대사관 직원이 한국행 비행기 일정을 알려줬다. 이번 주 금요일 인천공항행이고 비행 시간은 5시간 반이며 도착하면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이할 거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서류에 서명을 했고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받았으며 직원은 한국에 가면 3개월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 리에진이 하나원이 뭐냐고 물었고 직원은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라고 설명했으며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출발 전날 밤 안가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눴다. 우리보다 먼저 떠나는 사람, 우리보다 늦게 떠날 사람, 각자의 일정이 달랐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북한 민요를 불렀고 젊은 여성이 따라 불렀으며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고 우리 모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생각했으며 동시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될지 상상했다. 박순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리에진이 내 손을 잡았으며 우리는 말없이 노래를 들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땅은 한반도였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으며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리에진도 울고 있었고 박순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주변의 다른 탈북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승무원이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통일부 직원 2명이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확인하고 짐을 챙기라고 했으며 버스가 대기 중이라고 안내했다. 공항 로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화려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으며 거대한 전광판에는 각국의 도시 이름이 빛났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고 이곳이 진짜 한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애썼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버스는 우리를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으로 데려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으며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다. 리에진이 저것바라며 창밖을 가리켰고 박순이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담으려 했으며 나는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자유로운지 되뇌었다. 1시간 반쯤 달렸을 때 버스는 하나원 정문 앞에 멈췄고 우리는 짐을 들고 내렸다. 하나원은 학교 같은 건물이었고 넓은 잔디밭과 운동장이 있었으며 입구에는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숙소로 안내했으며 침대와 책상이 놓인 깨끗한 방을 배정받았다. 리에진과 박순이와 나는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우리는 침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해냈다고, 살아남았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날 밤 나는 샤워를 오래 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고 비누 거품이 상처를 씻어냈으며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낯설었다.
여윈 뺨, 깊어진 눈가주름, 짧게 자른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고 나는 거울 속 내게 미소 지었다. 샤워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웠을 때 리에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박순이는 작게 코를 골고 있었으며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빠르게 지나갔다. 오전에는 한국 사회 2의 수업이 있었고 오후에는 직업훈련과 컴퓨터 교육이 있었으며 저녁에는 심리 상담이 진행되었다. 처음 일주일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즐거웠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리에지는 미용 기술을 배웠고 박순이는 요리에 관심을 보였으며 나는 법률과 행정 업무를 공부했다. 심리 상담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난 일들에 대해 물어봤고 나는 처음에는 대답을 거부했으며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상담사는 강요하지 않았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으며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보이부에서의 일, 최은희, 사형 선고, 하얀 한복. 말할수록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다. 상담사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2달째 되던 주 하나원에서 외부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고 명동 거리를 걸었으며 백화점을 구경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고 상점에는 물건이 넘쳐났으며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흘렀다. 리에진이 화장품 가게 앞에서 눈을 반짝였고 박순이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배고프다고 웃었으며 나는 그저 걸으며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했다. 이곳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다. 마지막 주에는 취업 박람회가 열렸다.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부스를 설치했고 탈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소개했으며 우리는 이력서를 들고 부스를 돌아다녔다. 나는 법률 지원 단체 부스에 들렀고 담당자는 내 경력을 듣고 관심을 보였으며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지원서를 작성했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리에진과 박순이가 축하해줬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우리 셋은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직원이 핸드폰으로 찍어준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고 팔짱을 낀 채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리에지는 서울 미용실에 취직했고 박순이는 경기도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나는 서울의 법률 지원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지만 연락하며 지내자고 약속했고 포옹을 나눈 뒤 각자의 버스에 올랐다. 서울에서의 첫 달은 혼란스러웠다. 원룸에 혼자 살게 되었고 출퇴근 지하철은 항상 붐볐으며 사무실에서는 법률 용어와 서류 절차를 배워야 했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내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조심스러워했으며 나는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일에 집중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혼자 식사를 할 때면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자유롭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일은 주로 탈북자 법률 상담이었다. 정착 지원금, 주거 문제, 취업 차별, 가족 찾기 등 다양한 사안을 다뤘고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젊은 여성 탈북자가 상담실에 왔고 그녀는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당했다가 탈출했다고 울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줬다.
그녀가 고맙다며 고개 숙일 때 나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말에는 리에진, 박순이와 만났다. 우리는 홍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고 리에진은 미용실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자랑했으며 박순이는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웃었다. 나는 사무실 일이 보람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건배했다. 카페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으며 우리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박순이가 정말 꿈만 같다고 중얼거렸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여름이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탈북자 모임에서 강연을 했다. 주제는 탈북 과정과 법적 권리였고 청중은 50명 정도였으며 모두 탈북자였다. 나는 단상에 서서 내 이야기를 했고 보위부 요원이었던 것, 사형 선고를 받은 것, 하얀 한복의 의미, 두만강을 건넌 것, 몽골과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온 것.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이야기했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고 여러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으며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1년 전에 내가 아니었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악몽을 꾸었고 최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나아가야 했고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다해야 했으며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했다.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 가자고.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2026년 현재 나는 서울에서 탈북자 법률지원센터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32이 된 지금 한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자연스러워졌고 지하철 노선을 외웠으며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주말마다 새로운 카페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고 그 기억은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과거다. 지난달에는 새로운 탈북자 상담을 맡았다. 25살 여성이었고 그녀도 처형 위기를 겪고 탈출했다고 했으며 여전히 악몽에 시달린다고 울먹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했으며 지금은 안전하다고 다독였다.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 울었고 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누군가 나에게도 이렇게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리에지는 이제 자기 미용실을 열었고 박순이는 작은 분식집 사장이 되었으며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만나 식사를 한다. 지난주 모임에서 박순이가 결혼을 생각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우리는 환호하며 축하했다. 리에진이 드레스는 자기가 골라주겠다고 했고 나는 법률 서류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우리는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두만강을 건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날이 떠오른다. 트럭 안에서 본 하얀 한복, 간수의 차가운 목소리, 강물의 차가움, 사막의 뜨거움, 그리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감격. 모든 순간이 내 일부가 되었고 그 경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며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최은희에게는 여전히 미안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다른 사람을 돕는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저녁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본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흘러가며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나도 그들 중 하나고 자유롭게 숨쉬며 선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 6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는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더 큰 의미를 찾았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절대 잊지 않는 것.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작게 속삭인다. 살아남아서 고맙다고, 그리고 계속 나아가겠다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다.